이 이미지를 아주 주의 깊게 봐 지중해 스페인 해안과 북아프리카 사이를 한 유조선이 항해하고 있다. 음악. 하지만 이 배의 승무원들은 프랑스 군용 헬리콥터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일어날 일은 블라디미르 푸틴 전쟁의 주요 재정동맥 중 하나를 끊어버릴 것이다. 프랑스 해군 특수부대가 NH-90 헬리콥터에서 완전 무장한 채 로프로 내려온다. 안녕. 그들은 움직이는 선박의 구조물에 착지하고 선원들은 완전히 기습을 당한다. 몇 분 만에 프랑스 특수부대가 유조선을 완전히 장악한다. 선장은 58세의 인도인 남성으로 그는 체포된다. 이 그린치라는 이름의 선박은 1400척이 넘는 비밀 선단의 일부로 러시아의 전쟁 경제가 계속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 선단은 국제 제재를 피해 나오는 러시아산 석유의 60%를 운송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방금 이 선단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 작전은 2026년 1월 22일에 일어났다. 이 배를 납포한 게 인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이것은 프랑스가 러시아에 가한 첫 번째 타격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특공대가 지중해에서 그린치를 습격하던 바로 그 순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는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프랑스가 무엇을 했고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측면에 있습니다. 프랑스가 방금 한 일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잠시 후 러시아 그림자 함대가 무엇이며 왜 전쟁에서 중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학에 필요한 시간이나 아니면 이력서를 더 좋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퓨라임 출소에서는 300개 이상의 무료 강좌를 수강하고 유료 수료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소중하니 설명란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세계는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로 대응했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를 배럴당 60달러 초과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방 기업들이 해상 운송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Para esse petróleo. 이론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마비됐어야 됐지만 푸틴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어떤 회사도 운영하지 않을 낡은 선박들을 사들였습니다. 20년, 25년 때로는 30년 된 유조선들, 기술적으로는 이미 퇴역했어야 할 배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자 선대가 탄생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일반 상업 선박들로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항합니다. 이들은 국제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위해 추적 시스템을 꺼버립니다. 이들은 계속 국적을 바꾸며 오우로스, 가봉, 바베이도스, 라이베리아 등 규제가 적은 나라에 등록합니다. 그곳 당국은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험 없이 항해해 큰 환경 위험을 유발합니다. 이런 선박이 수백만 리터 석유와 함께 침몰해도 신뢰할 보험사가 없습니다. 그린치가 좋은 예입니다. 2004년에 건조된 이 선박은 22년 된 배입니다. 이 배는 4년간 이름과 국적을 5번 바꿨고 2022년 7월 전엔 칼이었습니다. 이 선박은 아프리카 해안의 작은 섬나라 코모로스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도에서 그 위치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코모로스, 이 나라는 편의치적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엄격한 검사를 받지 않고도 선박을 등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특수부대가 선박 서류를 조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등록도 위조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선박은 허위 국기를 달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해에 있는 선박들은 보통 등록된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만약 선박이 허위 국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무국적 선박이 됩니다. 또한 국적 없는 선박은 발견한 해군이 승선하거나 납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린치호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무르만스크 항구에서 원유를 싣고 출항했습니다. 그는 북대서양을 항해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지중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혼자 행동한 것은 아니었고 영국이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소형 함정 HMS Her Majesty's Ship 대거가 그린치호가 지브롤터 해협에 진입하자마자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His Her Majesty's Ship 대거는 인상적인 함정입니다. 길이 19m에 불과한 이 함정은 워터제트 엔진으로 움직이며 시속 41노트, 즉 물 위에서 시속 76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은 좁은 해역에서 감시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지브롤터 암초를 기반으로 His Her Majesty's Ship 대거는 그린치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선박을 촬영하며 속도와 항로, 그리고 해상 위치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프랑스와 공유되었고 프랑스는 요격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린치가 알보란해 한가운데 있을 때 프랑스 헬리콥터들이 공격했습니다. 체포 후 선박은 마르세유 근처의 항구로 이동되었고 프랑스 당국이 사법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이런 협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여 파괴하기 위한 조율된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린치만이 최근의 유일한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미국은 훨씬 더 극적인 작전에서 그림자 함대의 또 다른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 선박은 원래 벨라 1호로 불렸으며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석유를 운반하는 것이 포착되었을 때 미군이 이를 가로채려 시도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벨라 1호 위에 페인트를 칠해 이름을 마리네라로 바꾸고 국적도 가이안에서 러시아로 변경한 뒤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그 배는 수백 마일 항해했습니다. 추격을 받는 동안 그 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17번이나 추적 시스템을 껐다 켰습니다. 그 배는 379번 다른 선박과 의심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조치로 러시아 정부는 도주 중인 그 배에 임시 등록증을 발급해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물류 지원, 즉 기지 사용, 보급선, 감시 항공기 지원을 받은 미국군은 마침내 스코틀랜드와 아이슬란드에서 마리네라를 가로막았습니다. 선박은 납포되었고 선장은 구금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보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린치와 마리네라의 납포는 그림자 함대가 더 이상 보이지 않거나 손댈 수 없는 존재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납포되는 선박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선원들의 위험도 커지며 푸틴이 위험을 감수할 구매자를 찾기 위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함대는 러시아 해상 석유의 60%를 운송합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약 1,400척의 선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921척은 최소한 3개의 주요 서방 블록 중 하나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푸틴은 140억 달러로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지금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선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생각은 틀렸고 이는 첫 문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지중해에서 그림자 함대를 공격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킬로미터 위에서는 훨씬 더 파괴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5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 군대 연설 중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목표물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군사 정보의 3분의 2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분의 2입니다. 이는 프랑스가 키이우에 정보 제공을 하는 주요 국가로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답은 우주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20년에 걸쳐 세계 어느 시스템과도 견줄 만한 첩보 위성 군집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성들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분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스템인 CSO는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진 3개의 위성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위성은 800km 고도에서 비행하며 전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 위성의 카메라는 픽셀당 35cm의 해상도로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이는 장갑 차량 집결지, 포병 위치, 탄약 저장소 등을 식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 정찰 위성입니다. 두 번째 위성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이 위성은 훨씬 더 낮은 고도인 480km 상공을 비행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픽셀당 18cm라는 놀라운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로 선명하면 분석가들은 특정 위치에 전차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차의 정확한 모델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식별 마크도 볼 수 있고 실제 장비와 러시아가 공격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팽창식 가짜 전차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고도에서는 여전히 지구 대기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위성은 지속적으로 마모됩니다. 수명은 겨우 10년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에 발사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교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동하는 동안에는 그것은 엄청난 전쟁 도구입니다. 세 번째 위성은 첫 번째 위성과 같은 고도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그 역할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성이 한 지역을 지나가며 이미지를 촬영하면 세 번째 위성이 몇 시간 후 같은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미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모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12시간 이상 된 정보는 갖지 않게 됩니다. 미사일 발사대와 포병 부대가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는 전쟁에서 이런 빈번한 업데이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위성들의 거울은 제로두르라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변형되지 않는 유리입니다. 우주에서는 극심한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위성들은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섭씨 120도 이상, 지구의 그림자에서는 영하 150도 이하로 온도가 변합니다. 이 주기는 90분마다 반복돼요. 일반 거울은 왜곡되어 이미지의 정확성을 망칠 수 있지만 제로 듀오는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각 사진이 군사 목표물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선명도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사진 위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CERIS라는 다른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이것은 700km 고도에서 삼각형으로 비행하는 3개의 위성입니다. 이 위성들은 라디오 신호만 탐지합니다. 러시아 레이더가 켜지면 특유의 신호를 방출하는데 3개의 위성이 그 신호를 감지하고 도달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 레이더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위장되어 있거나 숨겨져 있어도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조합은 매우 효율적인 정보 수집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1월 우크라이나는 48시간 동안의 공습 작전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표적에는 S-400과 S-300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첨단 방공 시스템에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드론과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거리 조기 경보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른 모든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더 큰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정밀 정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는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프랑스 정보기관이 모든 좌표, 위치 업데이트, 그리고 목표 확인까지 모두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감지하는 위성이 레이더가 켜질 때를 식별했고 고해상도 위성이 시각적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가짜 목표물이 아님을 검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개시하고 몇 시간 후 또 다른 위성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파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우주 정보에 의해 유도되는 전쟁은 미국조차도 이렇게 일관된 정밀도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게 미국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미국의 정책 때문입니다. 2025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때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참담한 회담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이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께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했습니까? 저는 실제로 가서 그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선전 투어를 시킨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접근은 복구되었지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상당한 영토를 양도하는 평화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런 불안정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프랑스는 반대로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원이 평화협상의 조건이 달려있지 않으며 정치적 변호에도 좌우되지 않고 이것이 유럽 전략적 안보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세력 균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고강도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국의 우주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의 전략적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항상 언젠가는 서방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고 협상을 통해 미국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미국이 완전히 물러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방금 증명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치 생포와 우주 정보력 장악은 푸틴이 예상치 못한 타격으로 그는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그림자 함대는 공격받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군대는 격추할 수 없는 위성에 의해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열시키려던 동맹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프랑스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을 납포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다음에 행동할 나라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흥미로우셨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분석을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